국뽕에 차 있는 분들은 반도체 얘기하면 한국이 반도체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반도체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는 굉장히 낮아져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죠. 반도체 벨트 얘기할 거면 거기 공장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계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에서 얼마든지 어드밴티지 줄 거냐. 일본 기업과 비교해 보시죠. 일본의 소재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상당히 앞서갑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윤지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HS 아카데미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전망도 너무 좋고 네. 제가 아까 와서 오자마자 말을 실수했는데 직원도 많고 신경 쓰는데 하여튼 네. 이효석 대표님 이제 어깨가 무거우셔가지고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도와주시죠. 제가 글을 네. 능력은 안 되고 하여튼 그래도 같이 이거저거 좋은 네, 이야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바로 질문을 들어가 보면 요즘에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네. 참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요즘은 좀 약간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고민의 상당수가 시장만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쵸.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삶 자체가 다 투자와 연결돼 있고 모든 기업의 비즈니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증시가 좀 좋아져야 잘 되는 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떻게 될까 공부도 하고 자료도 읽고 또 우리 신유고 센터장이랑 얘기도 나눠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날짜 언제 이게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이베스트 리서치 센터에서 그 상단을 좀 올렸더라고요. 결국 작년에 그러니까 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그냥 좀 상단을 좀 제한적으로 봤는데 네네. 생각보다 상단을 좀 열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리서치 센터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전에 이효석 대표님께서도 전략팀장을 하셨으니까 네네. 시장이 좀 강하게 더 올라오면 하수를 변경해서 상단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가 너무 또 약해지면 기반이 약해지면 열죠. 근데 이것이 누가 맞췄냐 틀렸나 보다 그 여는 힘이 무엇이고 아래를 망가뜨리는 소위 힘 그거 보통 증시에서는 모멘텀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상단을 크게 열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 상단을 일단 열게 된 힘이 무엇이냐에 대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상단을 여는 힘은 사실 제가 보는 첫 번째는 국내적으로는 밸류업이었어요. 아하. 그러지 않고는 상단을 이렇게 쉽게 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람들이 또 한 배 정도, 2,750 정도는 가지 않겠어 이런 자신감들이 생겼던 거죠. 밸류업에 대한 기대, 밸류업이 어떻게 된다 아니다를 떠나서 소위 우리나라에서 소위 주주환원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KB금융지주가 하루에 8%씩 뜨고 그러니까요. 현대차가 저렇게 움직이고 보험사가 움직이고 한정 같은 유틸리티 기업들 하나같이 지수에 관련 더 높은 주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올라와 주면서 동시에 사실 현재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 시장 얘기하다 보니까 체감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망가지는 종목도 매우 많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지는 첫째는 이 밸류업이라는 힘이 상단을 좀 더 여는 힘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결국 미국의 AI 혁명이죠. 이것들이 또 한 축인 소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움직인 거예요. 네. 물론 삼성전자가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소위 진행되는 모멘텀의 끝자락에 작동이 되고 있고 또 그에 관련된 장비주라던가 여러 중소형주들도 꽤 반응을 해왔죠.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AI 혁명 때문에 기존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점이 있다라고 보신 건데 그럼 좀 더 많이 갈 수 있을 거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박스권이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우리나라와 미국의 PBR 차이가 한 5배가 나거든요. 5배나 나요? 네, 제가 어제 다른 데 가느라고 진짜? 그림을 보니까 5배 나더라고요. 너무 5배. 심하다. 또 대만과 한 2배 차이 나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의 배당성이 최근 10년 평균을 하면 24.7%밖에 안 돼요. 흥미로운 건 중국이 30%였어요. 중국보다도 안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밸류 프로젝트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의 저평가 이유가 그
근본적으로 저 PBR 했던 건 맞고 저 PBR이 문제는 예전처럼 무조건 PBR이 낮다 싸다 이것만 갖고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PBR이 시장의 중심에 나왔던 적은 꽤 여러 번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1993년에 외국인 투자 개방됐을 때 그때 뭐 만호제강 성창교에서 난리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2006년에 그 뭐죠 장하산 펀드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BYC부터 해서 자산주가 재소환됐죠. 우리가 24년에 상당히 충격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라다견 사태였잖아요. 그것도 다 자산 관련된 거였어요.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때는 단순히 싸다였다고요. 근데 지금의 논의는 뭐죠? 결국 우리나라 PBR이 낮은 이유가 교과서적으로는 ROE가 낮아서다. ROE를 올리려면 기업이 결국은 번 돈을 갖고서 재투자하고 남은 돈을 갖다가 배당하든지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주주에게 돌려줘야 ROE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개념이 제고됐다는 점, 이 점에서 시장이 상당히 열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정도로 그런 여력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 거예요. 저 PBR이면 떴어요. 처음에는요. 그렇죠. 그래서 막 백화점 슈도 뜨고, 이마트도 뜨고, 뭐 네이버도 뭐 자사주 막 있다고 해서 떴어요. 하지만 바로 나온 얘기는 진짜 해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지 했더니 딱 떠오르는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현대 기아차 그룹 있었고, 현금도 있고, 주주 환원도 상당히 잘하는 곳이었고, 또 여러 개 있는 곳이 우리가 뭐 규제 리스크는 있지만 은행이야말로 배당주의 가장 핵심 아니까 뭐 배당 펀드 보면 다 은행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생보주들.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소위 공기업에 대해서도 강조하다 보니까 공기업 관련자 대표적 한정 같은 거가 뜬 거죠. 이걸 딱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어떤 기업들이 실제 액션을 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단을 크게 열려면 무조건 싸다고 시장 전체가 생각이 들어야 또 올라올 텐데 지금은 이러한 정책을 쓸 수 있는 기업들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적인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뭐 더 전문가이신 이 대표님 계시지만 AI 혁명에 과연 국내 수혜주가 얼마나 있냐는 고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전자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면 상당히 크게 열 수도 있겠는데 여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은 누가 뭐래도 뭐 사실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5% 되나요? 3분의 20%. 네, 그쵸. 25%. 나머지는 다 시스템 반도체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과연 이걸 치고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 우리 시장이 이게 만약 크게 움직이려면 전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삼성과 TSMC 놓고 차이를 얘기하면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삼성체는 반도체 설계하고 양산하는데 갤럭시까지 만드니까 싫은 거지 그 업체들이 얘들 다. 그 논리도 너무 다 하니까. 그렇죠. 그 설계 노하우가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논리들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잘 안 주잖아 이상하게 전자한테. 뭐 제가 이거 정확하진 않습니다. 뭐 IT 전문가들이 나와서 할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충 옛날에 그 애플한테 파란 애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원래는 삼성전자한테 많이 줬거든요. 니한테 만들어 달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 쟤네도 핸드폰 만들잖아. 이거 우리 거 만들어 달라고 해서 빼가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약간의 의구심. 그렇죠. 물론 이번에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누가 뭐래도 잘했죠. 그렇죠. 잘했지만 또 SK 하이닉스와 삼전의 차이는 삼전은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 아닌데다가 무엇보다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를 자신들의 전자 제품에 장착하기 때문에 이게 고민스러워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또 하나 최근에 제가 뭐 이 반도체 질문도 있는데 저가 이제 약간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닌 범용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놀라웠던 사건이 TSMC가 일본에 공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생각을 했어요. 뭐 일본은 우리보다 엄청 뒤져 있는 줄 아시는데 기억나세요? 우리가 2019년에 일본이랑 수출 규제 딱 나니까 반도체 소재 난리 났었잖아요. 맞아. 제가 알기로는 그 반도체 소재 공급망에서는 전 세계 한 50인가 60% 사이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제조 장비는 한 30%? 미국이 한 40인가 45니까 그 정도 일본은 그 인프라가 있으니까 TSMC가 일본에 짓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도 생겨 있는 거죠. 아까 저에게 일본이라는. 그렇죠. 상당히 크게 열 수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본 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제가 오늘 이 대표님 만나러 온다고 책을 가져왔는데 이게 마크 마한이라고 들어보셨죠? 테크헬스 엄청 유명했던 이 책이 번역돼 나왔어요. 한번 뭐 제 말 듣는 것보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테크 기업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 출판사가 저 아무 관련도 없고 추천사도 안 썼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제일 핵심인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기술 투자의 핵심 여기 반도체 물어보셔서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미래가 주가가 보인다라는
이 사람 말을 강조하거든. 아, 쉽게 말해서 장기적으로 주식은 펀드멘탈이 이끄는 게 맞는데 펀드멘탈이 이끄는 건 누구다? 경영진이다라는 거. 경영진이다. 경영진을 제대로 고르면 주식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사실 결론적인 얘기가 그건데. 야, 어려운 얘기다 진짜. 아니, 경영진을 재밌어요. 봐요. 그러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 반도체랑 일본 얘기했더니 제가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왜 삼성전자가 안 되냐고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시장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이닉스 같은 적자 회사가 가고 전자가 왜 안 되냐. 근데 제가 뭐 여기서 삼성의 어떤 전략적 판단 미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온 거는 실질적으로는 1983년에 도쿄 선언 이후에요. 그때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모든 임원이 다 만들었다고 삼성전자에서 이병철 회장이 결정을 하고 이건희 회장이 밀어붙였다. 그때 일본에서 다 얘들 무조건 실패한다고 그랬는데 결론은 뭐 미국이 도와줬다 온갖 얘기는 하지만 일본을 압도하고 끌어왔던 우리나라의 반도체 경쟁력이 드디어 일본으로부터 다시 재차 질문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못 쫓아올 거다 얘기를 하고 뭐 이거는 반도체 에너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최근에 삼전의 부진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일본의 TSMC 같은 게 들어가면서 삼전이 추격하는 어떤 그런 공간을 좀 이렇게 더 떨어뜨리는? 왜냐면 일본과 TSMC가 결합되는 건 무서운 거잖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수출 제한 왔을 때 그때 한국이 그때서야 우리가 소재 독립하고 막 했었잖아요. 또 하나 이번 선거철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갑자기 뭐 반도체 벨트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제일 많이 오른 부자 도시가 화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만큼 반도체 벨트가 이제 우리도 중요해지고 될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쪽이 상당히 크게 열 모멘텀이 될 수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약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달려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쫓아가냐? 다른 부진한 부분도 있지만 예전처럼 이런 소위 기술주에서의 우리의 상당한 우위가 뭔가 약간 훼손됐나? 그런 고민도 저는 하고 있어요. 민감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떠오르는 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요. 삼성전자의 누군가가. 근데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기존에 있었던 경영진이 어떤 점이 좋았고 지금 뭐가 부진한 건지 이게 뭐 달라진 점이 어떤 게 결정적인 건가요? 제가 뭐 그 정도까지는 이 책에 기반해서 삼성전자 얘기는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뭐 꼭 이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기억나세요? 제가 피터 린치 책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피터 린치 책에서 자꾸 많은 분들이 뭐 탐방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피터 린치 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PR이 20배에 거래되고 성장률이 20%인 기업이 PER 10배에 거래되고 성장률이 10%인 기업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 PER, PBR, 이 데이터의 핵심은 프라이스와 어닝의 비율, 레이쇼가 PER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는 거잖아요. 주관적으로. 그쵸. 핵심은 성장률이라는 건 얘기를 하는 거야. 고성장주라는 거는 빠른 이익 증가라든가 매출 증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는 소위 미국의 기술주들 엄청나게 매출 성장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애플이 그러다가 엔비디아가 이제 나오고 그럼 이런 소위 매출 성장이 그렇게 크게 나오려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었죠. 뭐 저희 성장에 대한 생각들 뭐 루니 같은 것도 있었고 뭐 근데 그러니까 뭐 특정 뭐 경영자를 얘기하지 않지만 하워드가 막스가 말했던 2차적 사고를 하는 경영자들 우리 스타벅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100배 종목 얘기하는데 스타벅스의 성공적인 투자자 중에 제가 저는 또 그래서 읽었는데 제 책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스타벅스 주식 40배일 때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매장 증가 속도 보고서. 우리의 테크 기업에 그 정도 성장 속도 나오는 것도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PR 얼마나 비싸다 이 얘기만 하지 사실 기술주의 핵심 전략은 이 책에 관통하는 거는 저는 그런 거를 결정 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거는 숫자만 보고 날 수는 없잖아요. 소위 경영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한 거는 삼성전자라면 저라면 어떻게 우리가 많이 하던 얘기 있어요. 아까 우리 했던 질문 돌아가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설계도 하고 양산도 하고 전자제품에 씌우니까 반도체만 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요구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거 뛰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배구조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실기한 거로 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뭐 반도체 1위 얘기하는데 반도체 전체로 놓고 본다면 소위 메모리는 한 24%밖에 안 되는데 메모리에서만 1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웃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비메모리라고 얘기하는데 비메모리가 75%야.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아니고 나머지를 비메모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바뀐 거죠 완전히. 국뽕에 차 있는 분들은 반도체 얘기하면 마치 한국이 반도체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반도체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는 굉장히 낮아져요. 도수가.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 전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그 분야에 그쵸. 있어서는 못 간 거예요. 그럼 왜 못 갔을까요? 우리 기업에는 그 설계사 같은 것들도 확실히 양성이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죠. 정말 제가 이번 선거 이후에 정말 반도체 벨트 얘기할 거면 거기 공장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 막 공장 이만큼 몇 공장 만들어서 디램 찍어낸다마자 재고 사이클을 다 올려버리는데 설계회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에서 얼마든지 어드밴티지 줄 거냐. 그럼 이 회사가 하다가 존속 가능해지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럼 정부는 어떤 투자를 해줄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대표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떠올랐던 거는 밸류체인에 뭘 주목해냐고 그러는데 사실 기업을 들어가면 헷갈리는 게 많아요. 이 기업이 좋은 줄 알고 보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제가 한번 질문 던질게요. 여기 이호석 아카데미는 그래도 굉장히 샤프한 투자가 많은 곳이라서 저도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일본 기업과 비교해 보십시오. 일본의 소재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상당히 앞서갑니다. 설계 같은 데서는 우리가 뒤지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1980년 도쿄 선언 이후에 그 이거영철이라는 어떤 뭐 비판을 많이 받지만 탁월한 어떤 결단에 의해서 반도체 산업이 시작됐고 미국의 어떤 지원이니까 어쨌든 간에 정말 몇십 년을 끌어왔는데 이게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삼성전자거든. 우리가 너무 거창한 얘기까지 갔는데 지수의 상당을 왜 크게 못 내냐. 전자가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간다 보는 거죠. 아 결론이 그거네요. 전자가 여기서 열면 10만 원, 20만 원 가면 크게 여는 건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고 설명되니까 왜 전자만 못 가죠? 그렇죠.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전자가 전 세계에 심지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까지 올라가는데도 그러니까. 왜 전자는 제자리에 저러고 있냐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켓 라이트 시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뭐 투자자의 전략가 관점이라면. 출신이신 이 대표님이나 저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상당히 못 넣겠다는 거는 여기에 확신이 없는 거죠, 저는. 어제 박세익 전무님이 나오셔가지고 삼성전자 간다 얘기했는데 아니, 가면- 오늘 또 이제 다른 아니, 얘기야.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삼성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자가 시장일 가면 때. 박세희 대표 나와 위가 열린다 보는 거죠. 그렇지.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전자가 가려면? 박세희 대표 만나고 싶은데 오래간만에. 갑자기? 근데 왜냐하면 전화할까요? 전자가 네. 크게 가려면 그러니까 전자가 엄청나게 강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되거나 아하.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못한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뭐 HBM이 됐든 그 얘기는- 파운드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뭐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 같은데.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이제 바로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거다. 그렇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년이 다 돼가요. 제가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주변에 다 전자 만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가는 걸 보면서 하이닉스가 저렇게 가는데 전자도 가겠지 하고 사는 이럴 사람이- 리가 없다. 그렇죠. 근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들 안 움직일 때 왜 이 밸류 갭이 안 메워지? 밸류 갭은 메우려고 좀 갈 수 있겠지만 왜 잘 안 메워지지? 결론은 저는 엔트리가 는 것 같아요. N이. 결국 우리가 기업을 산업을 볼 때 이 산업의 파이가 커지는 걸 하나 봐야 되고 아하. 파이를 나눠 먹을 N 넘버가 필요하다. 숫자. 이게 전에는 나눠 먹을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요즘은 일본도 보이고 미국도 보이고 유럽도 한다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중국이 이탈했으니까 이제 우리만의 세상이 열릴 줄 알았잖아요. 솔직히 중국이 저렇게 미국이 알아서 중국을 컷하면 반도체는 한국의 세상이야. 뭐 이런 논리 아니었을까요? 뭐 저도 뭐 생각해서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도 그러길 바라죠. 근데 돌아가는 형태는 과감한 투자는 의외로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알다시피 아까 이 대표님이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들어서 오늘에서 알았는데 미국의 소위 그런 빅테크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AI 투자에 들어가는데 그 기반은 다 미국이에요.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다는 게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좀 잘 아직은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네. 뭐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뭐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건 또 있으니까요. 네. 정리를 하면 이런 거네요. 이제 밸류업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이 이런 생각도 들었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기대할 부분이 좀 있어서 근데 뭐 사람들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3천 넘어가고 이런 거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이베스트에서도 신호 센터님께서 한 2,850까지 올렸는데 제가 그날 뭐 개인적으로 임원회의 때 이제 발표하면 저도 임원이니까 하루 듣잖아요. 근데 제가 야 거기까지 가겠냐 뭐는 그랬는데 기본적인 거는 상당히 열 수 있지만 지금 열 힘은 결 밸류업의 힘인데 제가 여기 이제 며칠 전에 어디 방송 나가느라 만들었던 건데 네. 우리가 밸류업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과 많이 달라요.
계속해서 일본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더 궁금했던 거는 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일본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투자했을 때 회사 그랬는데. 회사였는데 알고 보면 2014년 2월부터 일본의 그때 스튜어디스 코드라고 해서 금융청에서 막 이걸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뭐 이토 모고사라고 그래가지고 기업과 투자자의 바람직한 관계를 세우겠다 했을 때 이거 뭔 소리 하나 했었어요 그때. 진짜 우리가 일본을 좀 무시했다니까요. 지금 최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을 너무 무시하지 말자요. 엔화 약세 유도해서 주가 올라온 거지 뭐 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사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기업 지배 구조 시스템 이것도 다 바꾸고 뭐 여기 쭉 적어놨는데 뭐 사회이사 관련 채정하고 하여튼 세금 면제 개인 투자를 위해 세금 면제도 나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수령금 포함한 저평가 기업이 한국에 일본에 훨씬 많았어요. 이런 걸로 보면 2014년부터니까 10년을 준비해 온 거예요. 이게 10년이 움켜놓고 쭉 눌러져 있던 게 빵 터진 거구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예전에 네. 주식 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로 뭐 안전자산 선호하고 이랬는데 하도 혜택 주고 막 노인청이니까 돈들이 저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은 정부는 부채가 많아요.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정부는 230% 일본. 엄청나네요. 근데 가계는 67%밖에 안 돼요. 반대로 한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는 47.5밖에 안 되는데 물론 여기는 다른 게 좀 더 들어가야 된다는 부채가 얘기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비판은 하는데 가계 부채가 뭐 100%가 넘어가니까 한국의 가계는 여력이 없으니까 그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밸류업 갖고 일본처럼 엿들 수 있냐 물어본다면 사실 되게 제한적인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를 들었었던 게 그 일본의 노인분들의 장롱에 돈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 돈들이 개인 돈들. 천조가 있다던데. 그 사람들이 주로 예금에 있던 돈들. 그 돈 장롱에 넣어놓고 은행 안 가도 되니까 좋다 그러면서 장롱에서 넣는 돈이 그렇게 일본이 많다고. 디플레이션 탈출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사야 되는 건데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인적이 많으니까 그래도 주식을 들어오는 거죠. 혜택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도 열어준 것 같아요. 그쵸. 말씀하신 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되려면 뭐 둘 다 좋은데 사줄 사람은 여력이 좀 있어야지 개인도 있든지 뭐든지 이건데 아직은 그게 좀 없다 이런 거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배당 투자 뭐 올리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세제 개편이 없으면 사실 이건 안 된다 봐. 그러니까 배당 투자한다 치자고요. 그러면 배당 소득이 분리가 와서 안 되는데 세금으로 다 나가는데 배당 투자해서 뭐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또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고 보면 자사주 소각 같은 거에도 좀 법인세 감면해줘야 되지 않아요? 이게들이 다 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딴 데서는.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것들이 구체적 방안이 정말로 우리가 계속 후속 조치로 들어온다면 상당히 파워풀한 조치가 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주식 가치가 왜 훼손됐냐 물어보면 정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자산주 열풍 불 때마다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자산을 과소평가했냐는 문제였거든요. PBR이라는 게 뭐예요? 순자산분의 시가총액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주가 수익률이 시가총액 증분을 못 쫓아가요. 시가총액만 커지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금 조달하는 데 썼으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이 순자산 자체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왜 순자산이 이러냐? 한국은요 최고 상속세율이 원래 전 세계 1위가 일본이 1위인 줄 알고 있거든요. 55%.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최대 주주 주식 할증이 있어요. 그거 딱 합치면 6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 독보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거로 가치를 높게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산재 평가 안 하는 거 알죠? 그렇죠. 안 하잖아요. 사실 이게 고쳐지려면 상법상의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고 이사가 충실한 의무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가 아니라 주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한국은. 네. 상법에. 주주가 아니고. 그쵸. 그 회사가 힘들면 주주가 좀 봐줘 이번에는 회사가 힘들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더 극단적인 거는 한국에서는 이사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로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뭐 조심스럽지만 밸류업이 제대로 작동된다 하면 시장은 확 열 수가 있는데 위를 우리나라가 PBR이 이익은 크게 안 늘어도 소위 주주가치 제고를 해서 1.1배, 1.2배 못 가란 법이 있으니까 하면 할 수 있죠. 일본도 1.4배까지 갔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 정도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일본처럼 강제 조항이 없어서 무슨 우리가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적은 거예요. 첫째. 회사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그렇죠. 여력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기업만 찾아보다 보니까 기껏 나오는 게 은행주, 생보주, 그리고 뭐 현대기아차그룹주 그거 외에는 처음에 같이 좀 움직였다가 다 이제 흔들려 버린 게 뭐 하고 싶어도 할 돈이 있어야지 하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PBR 얘기하시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든 뭐든 이런 거를 인정 안 해둔 이유가 그거를 회사에는 장부에는 있는데 이걸 팔게 되면은 세금을 60% 내야 되면 그냥 당장 이게 절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게 비싸게 만약에 자산 재평가 해가지고 이게 원래 지금 장부에는 100만 원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게 1000만 원 내는 순간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속세율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속세율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부의 뭐 불균형을 바꾸자가 아니라 그렇죠. 예. 현실화죠, 현실화. 그래야 뭔가 이게 작동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왜 이렇게 ROE가 낮을까 보면 핵심적인 건 이익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맞아요. 이익이 맞아요. 왜 불안정하냐면 시크리컬하니까. 그렇죠. 그게 본질적으로 있는 나라에서 ROE가 다른 나라처럼 올라가려면 결국은 기업에 벌어든 이익이 회사에 쌓아두지 않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쌓아두냐? 방어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겹쳐서 생각하면 갈 길은 멀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부정적이다가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ROE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 실제 우리나라에서 주주 환원 인식이 제고됐다는 건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고 네. 저도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야 정부의 보고서에 ROE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걸 알았구나 이제는. 문제의 원인은 알았다. 요거는 아주 맞습니다. 긍정적이다. 예.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갈 길이 멀다. 가야 되긴 하는 길이기도 하고 갈 길은 할 일본도 텐데. 10년간 한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일본을 지금 갑자기 작년에 24년에 밸류업이 나와서 뭐 거기서 올라간 것처럼 보지만. 26년까지 제대로 개선 안 하면 쫓아낸다 그랬어.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충족 못 시키면 상폐시킨다고 하니까 호재라고 그러는데 지금 상폐될 기업도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게 꼭 호재일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PBR이 무조건 낮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이 장부가의 자산 자체가 이게 믿을 수 없는 자산들이 또 있고 그쵸. 사실 이런 문제들 숫자를 정확하게 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데 어쩌면 일단 시작을 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얘기했다면은 혹시 뭐 요즘에는 뭐 깊이는 안 보신다고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나 아니면 뭐 종목이나 우리 어쨌든 우리가 상단이 안 열다고 해서 주식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좀 하긴 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그건 아까 밸류업에 관련된 지금 실현 가능한 것들. 밸류업과 AI. 그렇죠. 밸류업에서는 누가 뭐래도 은행 지주가 있을 거고 보험사가 있을 거고 현대기아차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AI 쪽에서는 달다시피 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소위 AI 기반 마켓 반도체들 거기는 중소형들도 좀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어떤 옥석을 가리는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래도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좀 잡을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올해 매크로한 환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갈등이 다극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이 잘하는 업종을 찾다 보면 이제 라면이라는 업종도 있었고 엔터도 있었고 2차 전지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나 엔터는 너무 많이 부상이 됐었죠. 뭔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매우 잘하는데 실제 숫자가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 그중에 방산이라는 업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있고 뭐 롯텐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방산업종의 한계가 이제 소위 수은법이라고 그래서 수출입은행에서 한도를 늘려주는 그 법안 통과 여부가 중요했는데 일단 한 단계 나가섰기 때문에 방산주들도 올해 실적 좋은 거 좀 골라가면 좋다. 근데 물론 여기에는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우리나라 방산주가 글로벌 방산주랑 밸류가 같냐. 근데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아까 처음 질문 들어가서 피터리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까 PER 20배에 거래되는 종목이 성장률이 20%인 기업이 PER 10배인 성장률 10%보다 낮다. 매출 성장 말하는 거. 수주 성장이에요. 이게 강하게 나오는 게 어딥니까? 방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의 모멘텀은 저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 PR이 좀 높더라도 성장이 나오는 곳이 투자하기 좋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책을 하나 오니까
이 책도 제가 이건 추천사를 쓴 책인데 사실 제목을 너무 이상하게 번역해서 제가 약간 네네. 이게 Where the Money Is라고 이게 이것도 특히 최근처럼 이런 장세에서 뭐 벤자민 그레이엄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담배 공추 투자 뭐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사실 성장주의 핵심을 본다면 이 책의 질문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애플을 2008년에 사가지고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하.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식을 2007년에 사는 논리가 너무 혁신적인 제품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게 될 거야. 그래서 사는 경우라. 이런 방법이 맞냐 틀리냐에 관한 거예요. 뭐 테슬라도 그랬죠. 뭐 옛날에 뭐 테슬라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아마존도 그랬고 그런 테크 기업들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 이 미하니 같은 애널리스트도 계속 말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런 테크 애널리스트 하면서 위기는 있었지만 이쪽만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 지나가서는 맞아요. 이 책도 Where the Money Is도 그런 책이에요. 제가 이런 책을 왜 소개해드리냐면 지나치게 지금 국내 투자 서적 보면 트레이딩 관련 책이거나 그냥 퀀트를 얘기하는데 뭐 퀀트 잘 하셨지만 미국의 그런 소위 헤지 펀드들이 무슨 뭐 이렇게 퀀트 전략을 강하게 쓰나요? 그냥 엄청난 빠른 매매로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 매매죠. 거기는. 그리고 좀 너무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 그루들이 말했던 책들은 좀 현대 이런 기업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터 린치 책을 읽더라도 고성장주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성장 추천에 관한 책이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서 성장이 나오냐로 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방산 같은 것도 해당되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하튼 중국 아닌 미국 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수출이 좀 살아날 때 중국 수출은 여전히 안 좋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안 바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하나는 우리 금리가 예전처럼 확 내려갈 수 없다고 본다면 과거처럼 완전히 뭐 제로금리 이렇게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회사채 금리가 높게, ROE보다 높게 유지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ROE가 너무 낮아. 이런 기업들도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저자란 돈부터도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있다면. 회사채 금리가 ROE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ROE가 그렇죠.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네. 돈을 잘 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자 보상 비율 좀 안 좋은 기업들 조심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주식을 뭘 고르냐도 중요한데 배제하냐도 매우 중요한 게임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이 시장이 지금 되게 지수가 매일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 되게 쉬운 줄 아시는데 물론 KB 근지 들고 있고 현대차 들고 있어요. 편한 장이지만 아마 지금 속으로 골병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네이버 같은 주식 보고 있으면 완전히 와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그 PBR도 처음에 저 PBR주 그냥 단순히 저 PBR 낮은 거 나랍이 세워가지고 그냥 샀던 사람도 지금 아주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에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과거보다 더 좀 정교해졌다 그런 것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산 업종이 이제 수익성, 그러니까 성장성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보면은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어제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방산인데 이제 드론을 만드는 이런 회사였어요. 근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고 그쪽 향이 좋아서 어제만 한 3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 시총 사이즈는 크지 않아서 한 5조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기업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AI 때문에 많이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핸드폰도 바뀌고 PC도 바뀌고 다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무기가 바뀌겠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큰 사이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 이게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관점을 같이 넣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시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환경주도 큰일 났고 2차 전지주 큰일 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국방비 문제가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라인을 보면 러시아는 굉장히 호전적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어쩌면 전쟁이 안 끝난 나라다 보니까 끝없이 무기를 개발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미사일도 있지만 K9 자주포라던가 K2 전차라던가 그거 심지어 뭐 하여튼 이런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던 나라들이 별로 없었던 거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아까 재래식 무기가 얼마나 한계가 많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탱크가 막 무력화되고 이런 게 러시아 탱크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유럽도 무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유럽도 무장해야 되고 아마 중동도 무장을 더 해야 될 거고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고성장주는 빠른 성장 나는 거예요. 이게 빅테크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도 빠른 성장 나올 때 엄청난 밸류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러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산업이 뭐가 남았냐를 지켜봐야 돼요 지금. 그랬을 때 방사는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것이 아니겠는가. 너무 올라온 감이 있는데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뭐 2022년 대비해서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막 이런 것들 보면 이쪽도 상당히 큰 트렌드를 잡은 거 아니냐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지정학적 갈등이 잘 안 멈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바이오는요? 원래 금리가 연준 얘기를 오늘 안 하긴 했는데 연준이 어쨌든 뭐 금리를 내리긴 하겠죠. 올해 뭐 안 내리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당장 바로 생각나는 게 이제 바이오여서 시작하기 전에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온 거 보고 좀 약간 놀랐는데 작년에는 얘네들이 AI가 미국의 GDP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덱스한 보고서를 썼었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얼마 전에 나왔는데, 바이오가, 비만 치료제가 GDP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와.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펩트론 같은 회사들도 상당히 각광을 받았고, 뭐 다들 그런 쪽에. 비만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뭐 당연히 저도 비만이기 때문에, 저도 약만 남아서 먹을 수만 치료된다면. 네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아하. 첫째는 번스타인차 옛날에 봤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진 거니까 가치주가 되고 금리가 잡히면 성장주가 되고 뭐 이런. 아니 도대체 금리가 좀 잡혀도 우리나라의 네이버는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제일 오래 기대했던 작년에 얘기 많이 했던 게 금리가 하향 안 잡히면은 네이버가 올라갈 것이다 했지만 얘가 성장주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니까. 바이오도 그랬어요. 아하. 근데 또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헷갈리는 게 있고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금리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걸 찾는 거지 올라가도 그렇지 않고는 미국의 IT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매그니퍼스트 7이 지난 2분기 동안 보면 시가총액 상승의 대부분이 이익 상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엔비디아 그려놓고 요새 유행하는 그림이 포드 EPS 그려놓으면은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거야. 아까 말했던 피터 린치나 지금의 이 사고나 사실은 뭐 우리가 요새 뭐 마하니가 뭐 특이한 말한 것 같고 사실은 애덤 시셀 같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한 줄 아는데 기본적인 성장은 우리가 성장이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쏠려서 비싸지는 걸 경계하는 건데 미국의 바이오는 그게 나오는데 한국의 바이오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아하, 아직 확인이 안 그러니까 됐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오는 뭔가 그런 게 나오고 어디죠? 상당히 릴라일리 엄청 성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릴라일리가 PBR을 제가 한번 체크해봤는데 50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근데 동의한다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처음부터 들어가면 단순하게 PER 몇 배 이거 갖고 보는 게 아니라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최근에 연준에서 했던 말들을 우리가 매크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억을 해서 봐요. 그러면 연준에서 계속 말했던 게 6개월 전 대비 상승률을 보겠다고 했었어요. PC를. 6개월 평균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개월 전 대비 얼마나 올랐느냐. 사실 미국은 다 애뉴라이즈 시키니까 연율화 시키니까. 그치. 네. 이게 올라와요 지금 최근에. 특히 미국의 1개월 전 대비, 3개월 대비, 6개월 전 대비 상승률 보면 확실히 물가랑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물가가 강하게 잡혀서 금리가 내려간다 이 논리가 상당히 금리가 상당한 수준을 유지할 확률도 꽤 높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 확 내려간다면 어떤 경우에 내려갈 것 같냐면 뭔가 부채가 생기가 내려갈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빅테크 기업들이 아니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러면서 푹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가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금리를 빠르게 내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약간 코로나 때처럼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의 경기를 보면 11번의 긴축 사이클이 있었는데 사실 경착륙이 5번이었어요. 5번 때는 다 주식이 두드려 맞았었고 나머지 연착륙이 3번 있었고 소프티시라도 비슷한 게 2번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연착륙도 아니고 다들 노랜딩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빅테크가. 맞아.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금리가 그냥 놔두면 확 내려갈 수는 없을 것 같다가 첫 번째고 혹시나 금리를 확 내린다면 이건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거지. 우리나라 바이오는 그런 그 둘 중에 하나에서 금리가 확 내려갈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거고 물가 잡히면서 금리가 확 내려가기 좋은 건데 이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금리를 내릴 거니 바이오가 좋지 않냐라는 그 질문을 나눠서
금리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바이오에서 성장이 나오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다. 그리고 진짜 금리를 내리는 거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최근 물가를 보면 아직까지 좀 의구심이 좀 든다. 이렇게 정리하면 최근에 되겠네요. 미국의 실업률 보면 원래 공식 실업률은 U3라고 본단 말이에요. 네. U6라고 해서 파트타임 포함한 실업률을 따로 봐요. 근데 희한한 게 풀타임은 고용이 실업률이 좀 내려오는데 파트타임 막 늘어나거든 일이. 잡을 한 개 갖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지 미국도. 그렇죠. 자꾸 제가 이 대표 만나면 이제 책 얘기하는 거 좋아서 자꾸 꺼내는데 서점 가시면 추자책 아니어도 아세모글로라고 MIT 교수 있잖아요. 국가는 네. 왜 실패하는가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아세모글로의 권력과 진보란 책이 있어요. 파워 앤 프로그레스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두꺼운 책을 사놓고 제가 안 읽는 책이 100권이면 95권이 안 읽는 제가 이거 다 읽은 책이에요. 그만큼 재미도 있는데 이 기술적 진보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바이어스를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놀로지라는 게 우리가 19세기 말에 보면은 막 철도, 철강 생겼을 때 그때 테크 기업이 철도, 철강 기업인데 엄청 독점화됐었잖아요. 지금 비슷하지 않아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흐름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쏠리는 거라는 받아들여야 되고 첫째는 이거 외에는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부러질 날도 올 것이다.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 투자자라면 저는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나라의 고유의 어떤 그걸 갖고 있는 것들 밸류업에 관련된 기업들 그냥 꾸준히 봐야 된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올해 시장을 이긴 사람은 아마 그 재미없다는 은행주 계속 버틴 사람들이랑 현대기아차 그래도 지금 밀리만 사고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아니면 아까 이제 방산이나 라면 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좀 특화된 성장이 있는 것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오늘 주제는 이건 것 같아요. 성장이 다였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네. 정말 지나고 나서 엄청 얘기 많이 했는데 결국 성장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성장이 있는 것은 살아남았고 사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기할 땐 책을 자꾸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음으로써 머릿속에서 이런 어떤 직관력이 생겨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술에 관한 책들 투자자들이 좀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투자자가 단순하게 순환매 정도 사고로 접근하면 큰일 나는 시장이니까. 제가 뭐 권력과 진보 같은 책을 얘기했지만 이건 철저하게 테크놀로지가 바로 파워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것이 지금 말하는 사실 이호수 대표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AI 이 권력을 미국이 내놓겠냐고요. 그 싸움에서 중국을 용서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일본도 그거에 동참하려고 무슨 수를 써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건 한국의 IT 기업들이 그 정도 못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만큼 못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성장이 나오는 것보다 보니까 아까 뭐 방산도 엄청 좋다가 아니라 그나마 성장 나오니까 말씀드렸던 거고 뭐 그런 맥락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너무 숨가쁘게 이야기가 진행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말이 근데 막혔나요? 아니 푹 빠져들어가지고 제가 막 들었는데요. 결론은 성장이다. 그게 너무 머릿속에 강력하게 박히는 것 같고 성장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곧 생존이고 그것이 곧 진보고 그것이 곧 권력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PR, BR주도 저희 매출 성장 나오는 기업이 돈을 축적하는 기업만이 가능한 기업이었다. 그냥 단순히 뭐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가 좋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성장 자체가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모든 것에 다 녹아져 있다는 성장이라는 단어 하나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 책 꼭 읽어보시죠. 마지막으로. 이거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 두 권 다. 네네. 저도 한번 꼭 읽어보고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바쁜 편인데 주말에 그냥 다 읽어버릴 정도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변했는데 적절한 시점에 좋은 책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